매주 월요일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짚어보는 이채로운 경제 시간입니다. 최입의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하고 있으면 정말 든든해요. 경제 관련해서 이 경제와 정치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딱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챗 GPT를 우리에게 소개해서 열풍을 일으켰던 올트먼이라고 하는 CEO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이 오픈 AI도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알리고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이 사람은 진짜 이 회사 영웅이니까 난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해임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해임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또 복귀한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온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왜 해임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또 복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좀 들어볼까요? 이원재 대표님 전문가니까. AI. 전문가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AI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AI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픈AI가 원래는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하고 같이 만든 회사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름도 오픈AI인 게 우리는 공익을 추구하는 회사다. 네, 사회적 맞아요. 기업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관도 실제로 이윤을 마음대로 배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잘 통제해가지고 좋은 일에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관에 돼 있을 정도로 특이한 기업인데 중간에 일론 머스크가 나가고 샘 알트만이 이 조직을 장악하면서 너무 영리 쪽으로 갔다고 이사회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영리적으로 갔다고. 그래서 샘 알트만이 또 그 AI의 윤리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그 챗GPT 기술을 너무 급속하게 발전시키면서 윤리 문제는 등한시했다는 거 더하기 이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차리기도 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잡으면서 완전히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조하면서 영리를 더 추구하게 만드는 일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사회하고 의견이 갈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사회가 CEO를 자를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 그 이사회가 정관상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게 처음부터 이 재단법인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이번에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회사는 참 좋은 취지를 만들었네요. 우리가 이제 소스도 다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픈시켜가지고 또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누구라도 예.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시장인데 그렇죠. 그걸 그렇게 네. 그냥 딱 주다 보니까 또 내부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사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명이 이제 찬성을 해서 이제 해임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창업자이지만은 뭐 이게 이제 비영리 단체이고 이제 지분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지배 구조를 갖춘 재단이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AI 윤리 문제와 보급의 속도 그리고 뭔가 이제 다른 회사를 창업해서 딴 주머니를 차려고 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의혹 등이 이제 문제가 돼서 해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나 이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이거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거 뭐 또 새롭게 한번 차리면 나는 뭐 다른 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본인이 딴 생각을 하니까 당신 나가 이제 이랬단 말이죠. 네. 근데 나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복귀 얘기가 지금 다시 복귀가 나오는데 나와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을 나가면은 이 회사는 망할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아직 뭐 결정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창업자이고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그 초기부터 기업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가 다시 한번 이런 해임을 했지만은 또 생각을 공유하고 뜻이 맞는다면 충분히 또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얼트만도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이사회가 사임하고 올트먼과 그렉 브룩먼의 복귀를 허용하기를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미적미적거리고 있다. 올트먼이 쫓겨난 지 하루 만에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픈 AI는 올트먼이 없으면은 유지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먼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이라고 봅니다. 뭐 나중에 밝혀지지 MS사랑 않을까 뭐 싶은데요. 한다는 거죠? 예. MS가 워낙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오픈AI 정관이 그렇죠. 특이해서 투자한 기업한테 배당을 할 경우에 나중에 기업한테 이익을 줄 경우에 그 기업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못 갖게 돼 있어요. 특이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벌어 가든지 이사회에서 의결권 갖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돼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벌어갈 거기 때문에 이사회는 못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근데 샘 얼트만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지금 연결돼 있는 연결되죠.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돈의 힘으로 지금 또 이 사회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드는데. AI를 계속 개발하려면 엄청난 또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대는 게 지금 이제 MS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또 타협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 투자자들은 올트만이 나가면 결국 이 회사는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첫 번째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MS하고 이 올트만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투자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MS에다가 얘 다시 들어오라고 좀 해줘라.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저는 이 얘기도 참 신기했는데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자리도 안 찾는, 일하기 싫어. 그냥 지금이 너무 좋아. 이런 쉬는 청년,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선 쉬는 청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이번에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23년도에 지금 한마디로 이제 놀고 있는 청년 41만 명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때 그 코로나가 피크를 찍었어요. 2020년에. 그러니까 계속 증가해서 피크를 찍어서 44만 명까지 갔었는데 다시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3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다시 올해 40만 명대로 네. 다시 이제 늘어나서 이제 통계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심각하게 보는 취지로 이제 보도 자료를 냈고요. 지금 이제 일하지도 않고 또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취업을 이제 포기한 이 청년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이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제 분석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야 정책이 이제 대안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해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15세에서 29세 정도의 이제 연령을 가진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창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럴 때잖아요.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아무런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구직 활동을 안 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 그리고 구직 활동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죄책감이나 불편함을 안 느껴. 이게 이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쉬겠다. 그냥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원래는 코로나 때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바깥에 활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 잠깐 늘어나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지금 계속 이게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왜 이럴까 이제 봐야 돼요. 자, 이분들은 왜 쉬려고 그러고 왜 직장 찾을 생각을 안 합니까? 이게 코로나 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2016년에서 2023년 이렇게 딱 보면은 26만 명에서 41만 명으로 늘었단 말이죠. 근데 네. 같은 기간 동안에 청년의 숫자는 줄었어요. 사실 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950만에서 850만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통계청에서 조금 불완전하게 노동부에서 했나요? 그 조사를 했는데 거기 약간 힌트는 있습니다. 청년들 쉬었다, 그냥 쉬었다고 대답한 청년들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이게 한 33%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24%입니다. 근데 준비할 때 뭔가 공부를 하거나 학교 다니거나 그러면 쉬었으면서 빠지거든요. 근데 네. 그냥 혼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정책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 기업이 청년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전에 일자리 경험도 있고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렵다고 대답한다는 건 원하는 일자리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일 준비한다는 건 다음 일 하겠다는 건데 지금은 안 간다는 거면 이게 뭐냐 하면은 나 혼자서 뭔가 준비를 해야 준비가 잘 되고 기업에 들어가면 오히려 대우는 제대로 못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학습할 기회가 없다. 이 얘기인 걸로 보이고 하나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뭐 우리 고용보험에서 주는 어떤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실업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 가서 실업급여도 타고 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러면 실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잡히는. 그러니까 실업자들은 구직 활동을 좀 하고 하는 사람 그렇죠. 중에서 네. 이제 말하는 못한 거군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실업자인데 이분들은 네. 구직 활동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실업자에 안 들어가죠. 그것도 싫다 이거거든요. 그것도 싫은 건 뭐냐? 정부 프로그램도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정부 프로그램 들어가 봐야 나한테 뭔가 도움이 안 되니까 혼자 차라리 쉬면서 준비해서 다음을 가겠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그럼 제일 나은 것 삶에 같습니다. 의욕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근로소득보다는 다른 소득,
뭐 코인 이런 거. 그렇죠. 코인, 주식 이런 이제 자산 소득에 대해서 아마 그런 거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소득이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캥거루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게 네. 전부는 아닐 테니까 결국은 이제 근로소득보다는 다른 자산 소득을 취득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버텨가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뭐 돈 벌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일해서 돈 벌기보다는 좀 그렇게 자산 소득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분들이 근데 생산성 있는 일자리로 다시 끌고 와야 되는 게 이제 국가가 네, 해야 될 네. 일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들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들이 과연 뭐가 나왔는지 이번에 뭐 발표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뭐 똑같은 거 이제 재탕 삼탕 하고 있어서 말씀대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을 또 계속 반복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죠. 그러니까 쉬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노력하고 투자하느라고 시간을 쓴다 이러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만연히 쉬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연히.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사회로부터 유리가 되고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점점 감이 둔해지게 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고 새로 유입되는 친구들하고 경쟁하면서 경쟁이 밀리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질 좋은 일자리는커녕 점점 나락에 빠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지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냥 왜 일자리가 없지? 요즘에 여기저기 나가서 보면은 조선족들이나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보더라도 일자리 자체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라도 뭐 하기 싫은 일자리하고 하고 싶은 일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일자리만 편한 일자리만 찾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리의 문제, 이거 미스매칭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구직자는 일을 네. 구하는 사람은 좋은 일자리 없다라고 하고 구인 기업은 사람이 없다. 서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서로 맞는 안 걸 맞는 미스매칭이잖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높이 차이인데요. 이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들을 정부도 오랫동안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별로 그게 이제 실효성이 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하면서 이걸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해봤는데 네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간에서 뭐 어느 정도 스펙이 있는 분들은 자기 취업을 해요. 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공공기관에 다 취업을 알아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취약계층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분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뭔가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직업 상담과 직업 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업 상담이라는 건 결국 취업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해주는. 근데 이거를 해주는 게 우리가 공공기관의 워크넷이라는 것을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서 지금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워크넷. 예, 이 워크넷에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괜찮은 일자리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이제 발표한 한 용어인데 그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직자 청년들이 워크넷에 가입해서 워크넷에서 권해주는 좋은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게 지금의 어떤 문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워크넷에 괜찮은 일자리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고용정보 한 1만 개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채용 정보를 지금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워크넷에 들어가게 되면 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나름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왔습니다. 지금 그 정부 기재부에서 내놓은 방안도 있더라고요. 쉬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단계별로 지원을 하겠다. 1조 원 정도 가량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네, 9,900억 원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고 9,900억. 네, 예. 그리고 이 대책에서 일단 청년 인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민간 공공 청년 인턴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초기에 직장 들어가서 적응하는 프로그램 신설하는 거,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유도하는 거 이런 것들 넣었는데요. 사실 방금 최입의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전에 하던 거 이렇게 재탕한 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제가 가혹하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번에 고용노동부 예산을 정부에서 엄청 삭감을 했거든요. 줄였죠. 1조 3천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1조 원짜리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한다는 게 제정신인가? 저는 삭감을 했으면 어쩔 수 없이 삭감했기 때문에 이제는 줄여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이 얘기는 유명무실하다고 봐요. 기존에 있던 건 많이 이게 갈아붙였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은 삭감한 내용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은 네.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청년들이 이렇게 저축하면은 기업하고 정부에서 매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4,200억 삭감하고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청년들한테 직접 뭔가 돈으로 주거나 이렇게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는 많이 삭감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놓은 거는 재탕 삼탕이긴 하지만 직장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잘 적응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이게 청년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쉬었음 인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일본의 후리타 쪽처럼 계속 놀겠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직장 경험 있는 사람들이 75%예요. 다음 직장 가겠다는 사람이 67%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충분히 의지가 있고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잘 설득해서 고급 인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나라 직장을 바꿔야 됩니다. 직장 네. 수준이 높아져서 직장 들어가서도 충분히 소득을 얻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직장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때문에 네. 중소기업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이탈을 해버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이슈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최근 AI가 발달하면서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대체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저도 물론이고 최입의 교수님, 회계사들 다 지금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개발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됐길래 우리들의 이 직업을 위협하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과연 뭐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제가 공인회 계사인데 회계사도 굉장히 그 사라질 직업의 순위 중에 높은 경영사, 순위인데 회계사만 다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이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 처리가 되는 그런 직업은 이제 사라진다라는 건데 뭐 회계는 특히나 숫자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게 이제 고소득, 고학력 기존에 그런 직업들이 오히려 그런 분야가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의사도 얘기가 나올 네, 의사도 정도로 나오죠. 그렇게 이제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에는 이제 AI가 아무튼 직업을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할 거라는 그러니까 결국 로봇이 되겠죠. 그 AI는 이제 두뇌가 될 거고 그걸 또 손발로 움직이는 로봇까지 나온다면 아예 이제 육체 노동하는 부분까지 모두 다 해결이 그 기계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그리고 대면 활동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직업들은 좀 살아남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이 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인공지능이 발달한 미래 사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그래도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해요. 제가 이제 네. 이번에 관찰한 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자동화는 긴 역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그냥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나르기만 해도 자동화돼서 일자리 그렇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체 노동, 블루컬러 일자리가 자동화되다가 그 예전엔 그랬다. 그거 많이 됐어요 이미. 공장 삼성전자 공장 가면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게 산업혁명이 원래 그런 거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가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대체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캐시어 점원들 가게 점원들 이런 분들 지금 다 대체되고 있잖아요. 로봇이 와서 배달해주고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죠. 네. 그런 다음에 최고급 노동이라고 했던 변호사, 회계사 같은 이제 지식 노동까지 다 대체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저는 마지막에는 리더만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리더라는 게 뭐냐 하면 확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결정하고 네, 책임지는 사람. 인공지능이 결정을 못 하거든요. 모든 얘기를 다 하지만 최종 확정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일은 지금 모든 조직에서 리더들이 하고 있고 사실 리더십을 키우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자, 마지막 이거 시간 없는데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일본 엔화가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엔화 사놓을까? 어차피 너무 지금 저점이니까 나중에는 올리지 않겠어 해가지고 샀는데 그때부터 더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올 여름만 해도 900원대였는데 지금 860선이 뚫렸어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8년 1월 이후에
15년 10개월 만에 가장 최저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엔화를 사는 게 낫습니까? 이런 질문을 너무 무식하게 하나? 원래 금리 차인데요. 예,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 금리 수준에서 네, 그렇죠.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선진국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양적 팽창을 했다가 그거를 네. 이제 줄이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다 높여가는 고금리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히 일본에 누가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자금이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지금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오래됐는데 또 앞으로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리 차이.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선진국들의 어떤 고금리 기조가 또 줄어들면은 그 금리 차이가 또 줄어들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좀 이 금리 차이가 유지가 되고 엔화가 좀 저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럼 듭니다. 지금 사지 말고 좀 버텼다가 사야 돼요? 아니 사실은 이제 일본 경제가 조금 좋아지면은 좋아지죠. 인플레이션 생기면서 이렇게 좀 이제 또 좀 돈을 쪼이면은 엔화 가치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은 사람이 하죠. 했는데 네. 이번에 경제 성장률 3분기에 마이너스 나왔어요 일본이. 일본이? 네, 그동안에 계속 플러스 나오다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돈 풀어서 그 힘으로 버티다가 또 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네. 그럼 지금 사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 꼭 그렇게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좀 살짝 알려주세요. 저희가 저기 투자 프로그램은 아니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하고 얘기 나눠보면 항상 신박한 방향으로 정말로 경제에 대해서 순수하게 또 접근해보기도 하고 이게 정치 상황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또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채로운 경제 최입의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